제가 강세로 말씀드렸던 시점이 한두 달 딜레이 되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왜? 공무원 병목 현상에 대한 장기화, 그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들이 워낙 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팀장님은 올해 이제 대표적인 강세론자 네. 분 중에서 한 분이셨잖아요. 분명했죠. 이게 강세의 반대로 약세론까지 바뀌신 건지 아니면 이제 잠깐 조정이 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도인 거죠. 어느 스탠스 정도로 바뀐 건가요? 약세론자였다면 제가 2018년 4월 달에 그랬거든요. 네. 2018년 4월 달에 대표적인 약세론자였어요. 그때는 저는 자료에는 쓰진 못했지만 뭐 다른 데 가서 인버스 ETF 사시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약세론자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봐야 될 것은 제가 강세로 말씀드렸던 시점이 한두 달 딜레이 되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왜? 공무원 병목 현상에 대한 장기화, 그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들이 워낙 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은 스탠스를 좀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기회를 엿보는데 기회가 뭐 제가 다음 달부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세 반전입니다. 그러면은 더 세게 말했겠죠. 근데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들이 많은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6개월 내내 나와가지고 좋은 말씀 드릴 수도 있어요. 좋은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사셔야지 하면은 언젠간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3개월, 6개월 뭐 투자 시기를 봤을 때라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향후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됐을 때 좀 세게 말씀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세론자로의 변신이라기보다는 강세론자가 좀 중립적으로 좀 스탠스가 바뀌었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쪽이라서 반등이 나온다면 좀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네. 뭐 전반적인 흐름들을 다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요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가가 올라왔고 금리도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 그리고 금리 상승 올라온다면 금융하고 통신, 금융은 은행하고 보험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소재, 원자재 가격들이 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특히 연말에 난방 수요 좀 들어올 수 있고 또 지금 중국 쪽에서는 겨울을 잘 날 수 있게 충분한 확보해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특히 난방 관련된 원자재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서 이런 쪽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오늘 뭐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반짝반짝한 업종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항공, 음식료, 의류, 레저, 엔터 같이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들을 조금 컨택트 관련주들을 좀 바라보신다면 좀 시장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존 주도주는 지금 시점에서 파는 거, 지금 코스피가 1,300 밑에 있을 때 파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매수 타이밍 늦추고 조성시에는 좀 분할 매수를 긴 호흡에서는 하시고, 여기도 적어드리긴 했는데 3개월 이내 투자 시기에서는 단기 매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권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줄여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6개월 이상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 그림들은 뭐 최근 들어서 가치주, 배당 성장주, 배당주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림들인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이 오를 때,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이 빠질 때, 그러니까 전망치나 인덱스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구간에서 봤을 때, 뭐 성장과 상관없이 좋은 거는 에너지, 소재, 금융. 코스피도 한국도 소재, 에너지, 금융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특히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는 얘네들이 확실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가는 더 오를 수 있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에너지, 소재, 금융 쪽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고배당, 8월, 9월, 10월 달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2월 달에 배당을 받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8월, 9월, 10월 달에 좋아요. 왜냐면은 먼저 이렇게 선취하려는 것도 있고 12월 되면 이제 배당락 때문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그리고 배당락이 반영이 되면서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금리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국은 또. 미국은 지금 10년물 금리가 뭐 2019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는 2019년 수준을 거의 다 넘어서고 있어요. 2018년 수준 막 올라가고 있어서 금리 레벨이 높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은 또 추가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배당주, 은행주들이 은행주와 보험주들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지금 한국질병관리청에서는 네. 접종 완료율이 80%에 도달하면 뭐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전달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2차 접종 시점이 일주일씩 다 땡겨졌어요. 저도 일주일 땡겨졌거든요. 그래서 그 스텝을 그러니까 80% 도달하려는 시점을 좀 빨리 땡기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부터 10월 초부터는 그 현실적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9월 중순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있었듯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위드 코로나 정책 수혜주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민간 소비는 뭐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림들이 뚜렷하다는 점들, 연말 소비 시즌 돌아온다는 점들에 있어서 저는 미디어 교육,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소매 유통 뭐 이런 쪽들 그리고 뭐 운송이나 여행 같은 경우도 올라오긴 하겠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얘네들을 좀 끌고 가도 괜찮겠다. 왜냐면은 위드 코로나 정책 기대 플러스 억눌렸던 소비들이 올라오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얘네들은 좀 트레이딩 바이, 얘네들은 바이 앤 홀드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자동차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연말에 4분기에는 항상 강세를 반복해왔고 원달러율이 1180원, 90원대에서 조금만 하향 안정된다 하더라도 반도체, 자동차 얘네들이 훨씬 좋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 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업종이거든요. 보시면 경기 소비재가 파란색입니다. 물가와 성장이 좋을 때는 물가도 올라가고 성장이 올라갈 때는 다 좋아요. 모두 해피입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요. 근데 물가는 떨어지고 성장이 올라갈 때는 성장이만 있으면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성장이 약할 때는 IT랑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애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결국 성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있어야지 업황이 좋아질 거야,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IT와 자동차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최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2년 이익 전망을 보면은 요 회색이 2022년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자동차, 반도체 얘네들이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정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할 기회가 있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진정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긴 어렵다.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좀 이어갈 수 있고 뭐 오늘 좀 떨어지면서 요 바닥을 좀 언더슈팅이 나오겠죠. 단기적으로. 자동차도 언더슈팅이 나오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저점권에 있었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요 그림을 뚫고 가는 추세 반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펼쳐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이들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올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과거로 보면은 최근까지 좋아진 경우는 없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중형주는 이미 꺾여버렸어요. 코스피, 오탄데, 코스피 대형주 대비 상대형들은 완전 꺾여버렸고, 최근 들어는 소형주만 살아남았거든요. 최근 보면은 코스닥도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이슈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그동안 선방했었던 데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코스닥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쪽으로 대형주 내에서도 뭐 경기 방어주 그리고 배당주, 통신주 거기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들어오면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전판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좀 단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으로 좀 플레이를 하신다면
반등 과정에서는 조금 플러스 수익률 내면서 마이너스 폭을 줄인 다음에 좀 여기서 좀 마음 아프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 후위를 도모하는 전략을 펼쳐나가신다면 어렵겠지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올라올 수 있는 장세에서 충분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그림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스스로도 고민을 이렇게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까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9월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라도 조금은 내가 오판했을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정리된 게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내년 전망에 대한 그림들이 잡히면서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디테일한 전략들을 좀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 뭐 한두 달 내에 올라가니까 이제 막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니까 엄청 오늘 사실 폭락을 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엄청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거 뭐 오징어 게임 때문인가요? 뭐 그런 경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보면은 동남아시아 쪽에서 넷플릭스에서 1위가 바뀌었어요. 1위 한 것도 한국 드라마예요. 그러면서 한국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기대감들이 확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컨택트 되면은 뭐 컨택트 시대로 가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 뭐 컨텐츠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한국 브랜드 가치라는 것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다면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가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쇼핑을 좀 더 많이 간다라고 해서 영화를 안 보는, 집에서 드라마를 안 보거나 영화를 안 보는 건 아니니까 재밌는 것들이 나오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미디어 쪽들이, 엔터 쪽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의류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꾸로. 그런 것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린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류 쪽은 공급이 조금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변화들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주도주들이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변화의 조짐들을 확인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점들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 나올 때는 앞으로 뭐 이슈나 주제들로 주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은 위드 코로나,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공급이 좀 원활해지게 된다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쪽들을, 소비 관련주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의 그 관심 종목 12종목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종목당 좀 한 줄의 그 코멘트당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삼성전자는 뭐 아까 전에 좀 들었으니까. 네. 카카오. 뭐 일단 너무 많이 받았죠. 저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서 최근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반도체나 이런 업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 10월 초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국정감사에서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정점을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텐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도 안정이 돼야 되고 실적도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레벨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박스권 등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는요? 현대차는 뭐 지금 레벨에서 좀 추가적으로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그런데 공급망 병목 현상의 최대 피해 산업이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내년 그 실적이나 앞으로 나올 수출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자동차 수출, 자동차 판매 데이터들이 잘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은요?
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장 상황이 불안한 흐름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분할 이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스케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신다면 더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좋을 거예요. 이게 지금 방산이나 뭐 그리고 항공우주 이런 쪽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에 그리고 이제 또 대선으로 가면은 여기에 대한 질문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좋다고 한 섹터죠. KB금융은요. 뭐 상당 올해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KT. 뭐 괜찮습니다. 실적도 좀 탄탄한 흐름에서 방어주,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CJ제일제당과 같은 계열사죠. 대한통운요. 음식료 쪽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식당도 좀 원활하게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만 운송 쪽은 국내 운송은 좀 등락은 보이긴 했지만 조금 더 박스권 정도의 등락이 되지 않을까. 뭐 여기서 막 올라가기보다는 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배달 수요가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뻗어나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과 신세계는요. 뭐 위드 코로나 되면은 가장 좋을 수 있는 업종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내년에 이제 대선과 맞물리는 종목이죠. 와, 건설. 이거는 현대건설.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기조적인 흐름들이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엇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지만 내년 이상으로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오히려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전략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사실 코스피 3천이 깨진 거는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3천이 깨졌는데 그때랑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분위기가 들거든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3월 달에 코스피가 3천을 깨고 2,940 초반으로 막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자료의 코멘트는 흔들릴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경기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모멘텀, 하다못해 기저효과만으로라도 지금의 그림의 판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림이 명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 확장 국면은 유효하긴 하지만 중국부터 시작해서 확장 국면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 그리고 경기 모멘텀은 뭐 기저효과에 의한 둔화긴 하지만 둔화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여기에 금액 자체, 그러니까 2022년 실적에 대한 금액 자체가 레벤 다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올해 3월 달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만약에 3월 달하고 비슷한 그림이 만들어졌다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세게 질렀겠죠. 세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 스스로도 다시 이렇게 리뷰해서 막 돌아본 다음에 오케이, 더 세게 사야 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조금만 리스크 관리에 지금까지는 막 적극적으로 막 투자를 하시고 막 밀어붙이셨다면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좀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신다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추세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더 세게 기회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현금 확보를 20% 하신 분하고 50% 하신 분하고 그 다음 스텝에서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약세론으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이후 전개되고 있는 추세적인 흐름들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이다. 다만 그 기회가 오는 타이밍이 좀 많이 연장됐고, 딜레이 됐고,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급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그 개인 투자분들도 좀 패닉에 빠지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럴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투자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평정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8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평정심이라고 한다면 올라온다고 해서 와 해가지고 막 따라가고 떨어진다고 해서 어이구 무서워서 매도하고, 그러니까 엇박자를 탄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올라가면 더 좋아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들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갈 때 조심하고 떨어질 때 좀 기회를 찾는 그런 거꾸로 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950선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제가 긴 호흡에서는 좀 베어리시한 좀 부정적인 좀 조심해야 될 변수들을 더 많이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기회 요인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완전 무너지는 장세라면 뭐 없죠. 뭐 추천 종목을 업종을 드릴 것도 없고, 오히려 뭐 최근 뭐 엔터주 이런 애들이 왜 올라가겠어요. 기회 요인을 찾으려는, 아직까지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올라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떨어진다고 추격 매도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사야 될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반등한다고 해서 이제는 끝났네, 이제는 되겠네 라고 보다는 반등한다면 어디까지 반등을 할까, 어디서 꺾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신다면 거꾸로 엇박자, 그러니까 더 떨어질 때는 좀 기회로 삼고 올라갈 때는 리스크와 관리를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런 시간이 좀 길어져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저는 분명히 기회는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버티신다면 또 다른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인고의 시간을 지난 뒤에는 짜잔하고 나타날 테니까 그때 한번 힘을 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이 시간이 지나서 제발 우리의 계좌가 조금 더 플러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